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도입니다. 저는 해양 문화와 해안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국제보트쇼에 대한 인연은 책을 출판한 이후 해년마다 이 컨퍼런스 행사를 참여했는데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해양의 발전이 결국은 국가의 미래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야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게 더욱더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스티브 잡스도 있고 박상영 선수죠. 마지막 한순간에도 펜싱의 그 끝을 놓지 않고 우리 국가의 명예를 올려줬던 그런 스포츠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를 한 단계 더 뛰어 올릴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해양에서 나오리라고 저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가치는 더 프로핏,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어디에서 수익이 나올 것인지 제가 연구한 저 사례로는 분명히 해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가 5,000년이나 되는데 이 5,000년 역사 안에 과연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인지 해양민족인지 역사를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기마민족의 피를 꽂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보면 해양에서 상당 부분 우리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토를 놓고 봤을 때는 감개토 대왕을 생각하고 우리 의식 속에는 기마민족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보고를 보나 세계적인 해양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이순신의 해전을 봤을 때 거북선은 어느 나라도 그런 기술력을 그 시대에 내놓지 못했을 때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은 거북선을 통해서 세계에 저희 기술력을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다른 나라 사진이 아니고 1900년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옆판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를 조종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분 역시 선원인데 아주 근육질의 멋진 한국 남성입니다. 여기 밑에 속에 코리안 보트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이 이 똑같은 배의 유형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 이 엿을 팔던 아이가 지금의 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한 14살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해보았을 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지금 저 아들이 있는데 작년에 요트 면허증을 땄습니다. 100년 전에 엿을 팔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근데 그보다 더 어린 서양 아이들은 요트를 가지고 해양의 꿈을 꿀 수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오늘날 사는 14살짜리 아이는 요트 면허를 국가로부터 따갖고 우리 해양 문화의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해양 문화의 발전성을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어른들이 따는 요트 면허를 우리 젊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따는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잠깐 보도록. 저기 보시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만 14살인데 우리나라 법상 14살이면 요트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젊은 청소년도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저렇게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가 제공하는 요트 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인프라가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봤을 때 위그선이 이
플로팅 이 pontoon 위에서 저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데 저건 그림으로서만 존재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약간의 제도는 미비한 점은 있으나 모든 기술력은 저 기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위에 나르고 있는데 이건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된 아론이 개발한 8인승 나르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나르는 비행 선박이죠. 그래서 실제 이건 지금 다른 나라의 수출 계약도 이미 되어 있고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종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국제 보트쇼 컨퍼런스에서 협회가 조성이 돼서 그 분야를 지금 오늘 토론회로 조금 전에 했었고 연이어서 제가 지금 해양 문화와 이런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컨셉을 지금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은 지금 저 나르는 비행기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수면을 박차고 날아가면 결국은 항공기와 같은 속도로 그 다음에 바다의 어느 영역이든지 뜨고 내리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해양을 활용하는 가치가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어디를 바다에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바다에 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으나 이 위그선을 했을 때는 해양 고속관광 영역에서는 정말 폭이 넓은 선택의 폭이 넓은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게 접안되는 해안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행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양 문화 역사가 해안의 가치에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술력과 어떤 문화가 연계되지 않았을 때는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는데 우리 역사를 되짚어 봤더니 8,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최초로 배를 만든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고인돌이 배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로 전해지는데 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해양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증을 내놔라 했을 때는 6,000년 전에 중국에서 5,000년 전에 일본에서 그 배를 저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논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나무였을 테니까 그 나무들이 썩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통나무 배가 8,000년 전의 배가 한만 여기 창녕입니다. 창녕에 있는 저수지터에서 2척이 나왔습니다. 실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양 민족으로서 그런 부분을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 배들이 사용됐을까를 추정을 하고 있던 차에 6,000년 전에 저기 우리 방구대 안각하시죠. 벽에 이렇게 고래를 잡고 했던 그림이 새겨졌던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이게 6,000년 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나무 배를 타고 이렇게 수많은 고래들을 포획했던 그림이 떡하니 우리 문화 안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해양 민족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이 역사 안에서는 보면 고구려가 넓은 영토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해양성을 가장 많이 가진 민족이 백제인데 말을 타고 백제의 해양 문화를 이렇게 복속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구려는 어떻게 해양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백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걸 봤더니 역시 고대 시대에는 이 해안 연안을 따른 항로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연안의 대부분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역 안에 있는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역시 해상력을 장악했고 그 해상력을 기반으로 지금 서울에 이렇게 흐르는 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그 아리수를 따라 올라가면 풍납토성이 있죠. 그 풍납토성이 백제의 성인데 한강을 타고 올라와 결국은 백제를 복속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마민족이었을 걸로만 생각됐던 고구려가 결국은 해양민족으로서의 그 기반도 같이 동반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나와 그 다음에 해양과의 관계는 지금 보트쇼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고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다 추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나는 우리는 일부 아주 소수 배를 계류하고 정박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에서 쓰는 마리나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탈리아에서는 마리나가 해안가를 말하기도 하고요. 해류, 해군, 해도.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역시 해류, 해운업자,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언어의 모두를 마리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마리나라고 하는 것은 해양 문화의 총체적인 함의를 표현하는 말로서 마리나 문화는 결국은 해양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 문화의 역사를 올곧이 담아서 현대 시대에 표현해주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지금은 두바이라고 저는 한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바이에는 결국은 사막인데 사막에서 먹거리가 하나도 없던 곳에 해양을 접목시키면서 이런 화려한 도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결국은 요 위에 풀장을 올려서 이 바다와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어요. 그런데 이 특급 호텔이 요 세 개거든요. 그런데 세 개 가운데 이 풀장을 올려놓고 멀리 바다 보이는 바다와 연관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합니다. 우리 역사를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한 일환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때 1402년이면 90년 뒤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이미 조선에서는 여기가 유럽입니다. 이 호닐 강리 역대 지도를 놓고 보면 조선에서는 유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선의 그 해양역이라고 하는 것과 지구를 이해하는 폭은 이미 콜럼버스를 능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양을 개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조선 시대 때와 연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명나라인데, 명나라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정화라는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배를 가지고 갔었죠. 엄청난 큰 배를요. 이런 멋진 해양력을 가지고도 결국은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 때는 외국에 잡혀 먹었죠.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을 가지고 유럽은 결국은 아시아를 지배하고 지금도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해양을 토대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 나라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조선의 이야기를 한번 봤을 때, 아까도 조선의 지도가 1402년도에 호닐 강리도의 그 역사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유럽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는 우리 조선을 인식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지도를 보면 1450년, 우리 지도보다는 좀 늦게 제작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유럽의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 돌아오면 인도가 있고, 희망봉도 보이고, 중국도 보이고, 여기 조선과 일본이 보여요. 그러면 1492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미 42년 뒤에서야 아메리카를 갔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갔는데 결국 인도를 가지 않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반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실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상황에서 자기는 결국은 인도를 발견했다고 했고, 거기에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부른 게 인디언이 된 거죠. 그런 얼토당토 않는 역사의 그 아이러니가 우리는 정확히 알고도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네들의 도전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 건 상당한 아이러니지만 그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갔는데 1950년 6.25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가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현재 한 70년 전인데 그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줄 수 있고 OECD에도 이미 가입을 했고 그런데 동양에서 보는 항구, 해양과 서양에서 보는 항구의 차이에 견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양에서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들, 그 나라의 자산을 착취를 해서 자기 나라 항구에 오면은 그 물건을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곳이죠. 그래서 항구는 늘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침략을 당한 나라 입장에서 항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항구를 통해서 끝까지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 문화가 우리 안에서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바닷가에 어촌계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와서 뭐 했을 때 자기들의 자산을 그 바다를 통해서 뺏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크다.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이 콜럼버스 이후에 포르투갈에서 인도를 개척하는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1592년에 왔다가 지금 바스코 다가마가 1497년 그러니까 불과 5년 92년에서 97년이니까 5년 뒤네요. 5년 뒤에 이제 인도를 정상적으로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도에서 많은 후추를 통한 그 수익으로 유럽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전에는 가치가 금이나 소금이나 이런 게 가치였는데 제가 굳이 꼭 집어서 해안이 가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대에 게임 체인지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금이 돈이었고 달러가 돈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해양 시대에는 해안이 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안이 돈이 되는지 그 놓고 봤을 때 옛날에 후추를 싣고 오고 유황을 싣고 왔던 그 상인들은 낙타 한 마리가 최대 질 수 있는 거 600kg예요. 그리고 여기 사막의 배라고 하죠. 낙타가 짐을 싣고 무역을 해서 오니까 그러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나 이제 지금 그 이스탄불 쪽으로 오게 되는데 왔을 때 2,700kg 이상을 65일 동안 이 2,000마리, 3,000마리 낙타에다 싣고 와요. 근데 그렇게 오다 보면 오면서 많은 경비를 소진하게 돼요. 근데 배에다가 싣게 되면 65일이 아니라 한 20일 만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해안에서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지금 두바이가 아까 앞에 그림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사막밖에 없는데 해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냈다. 과연 그게 뭘까 확인해 보니 그 두바이가 갖고 있는 이 바다에다가 인위적으로 사막에서 모래를 퍼와서 바다에다 이리 모래를 부어서 만드는 형상이 바로 이 그림이죠. 그 대표적인 건물은 버즈 알 아랍 호텔. 이 알 아랍 호텔은 321m, 한 300m 정도 빌딩인데 그 실제 300m 정도 빌딩을 하려고 하면은 60층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층을 30층으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객실이 많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는 기후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 하면 실내가 대기열 때문에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기후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핵심은 이 해안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놓고 봤을 때 이 두바이의 해안이 원래는 71km밖에 안 됐어요. 나라가 적으니까 해안이 물려있는 게 71km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안을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요것이 다 해안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 해안을 다 합하니까 6,000km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전남 한 곳만 놓고 봤을 때 이미 6,000km가 넘고 경남을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해안선이 있음에도 그 해안선을 가치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해안이 71km밖에 없던 데를 이렇게 6,000km로 늘려서 이런 해안에서의 비즈니스를 롤모델로 또 만들어내는 두바이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안만 늘렸다고 해서 돈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기술력이 부족해요.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이 의료 2015년이네요. 여기 카톨릭 대학 성모병원에서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연결했어요. 한국에서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그 관리를 전부 이곳에서 현지에서 영상 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급 의사가 가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들이 가고 여기에 한국에 있는 핵심 의사들이 영상을 통해서 의료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 진료를 받는 데가 어디냐? 마리나라고 하는 최신의 해안 조건을 갖춘 곳에서 새로운 의료 비즈니스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마리나는 예전에 배를 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그 안에 결국은 반잠수정과 같은 주택을 이렇게 플로팅으로 만들어서 띄웠는데 2015년에 이것을 첫 선을 보였는데 선을 보이자마자 60개가 팔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에 얼마냐? 그러면 저기 92억 정도 하잖아요. 요거 좀 더 넓게 크게 만들었는데 한 139억.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해양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상품에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생활 여건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안에서 그러면은 배를 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그 관점을 두고 있냐면 해안에서 고기 잡고 뭐 한 거 아니라 해안이 주는 그 청량함, 그런 뷰를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죠. 이 바다, 넓은 바다를 방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뷰 포인트에 방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바다에다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드라이 스토어라고 해서 첩첩이 쌓아 올려서 실내에 보존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해안을 생각하는 유명한 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누가 한국을 구원할 건가? 정말 열악했죠. 일제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이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해양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릴 거다. 결국은 지금을 보면은 해양 조선이라고 해서 결국은 조선업이, 그 다음에 아까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위그성 같은 한국의 먹거리를 결국은 해양에서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인간의 모두는 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 컨셉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일찍이 뉴 프론티어라고 해서 케너디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먹거리는 해양에 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우잖아요. 항공모함을 미국이 최초로 띄운 거 아닙니다. 일본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항공모함으로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결국은 해양을 잡은 자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다들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까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제가 엊그저께 캄보디아에 좀 나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로웠어요. 이윤직 봤더니 더운 나라예요. 우리는 냉방장치나 온방장치가 잘 돼 있어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 지하철처럼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떨어져 있고 평상시에도 야외 생활이 일반화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많이 밀집해 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생활, 그 다음에 매일 출근해야 되는 상황, 이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봤더니 2016년도에 믿지
스미토모라고 하는 해상보험의 직원이 13,000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과정이 반으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재택근무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 육아휴직을 하겠다? 그러면 휴직을 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해라.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지금 나는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고 부모님을 양육해야겠다? 그냥 너희 집에서 해라.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IT 기술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회사를 갔다가 매일 출근하지 않는 여건이라고 하면 굳이 도심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집이거나 아니면 마리나 쪽으로, 회사는 일주일에 7일인데 3일만 나가면 결국은 4일은 있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의료도 집에서 영상으로 치료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해안을 가장 잘 관리하는 데 주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바다의 외력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느냐, 그 다음에 물이 땅을 먹어버리면 그 땅의 가치가 사라지는데 그 땅의 가치를 잔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해안공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해 같은 경우는 조수차가 50cm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차가 심한 데는 9m까지 납니다. 동해안은 1m고 남해안이 3m,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에 이런 식의 지금 해빈이라고 그러죠. 지금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래를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요 안에 있는 마리나는 다 메꿔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가 이 해류를 타고 요리 빨려 들어간 거 아니라 이렇게 먼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는 이 방식은 해양공학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 안에 있는 마을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마을이 결국은 이 마리나를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 양쪽 마리나 사이는 한 11km 정도 돼요. 그 중간 부분에가 결국은 대학병원을 넣어놨는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이 최남부에 있는 지중해인데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장기 거주를 하고 의료는 이곳에서 하고 보면 당연히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나라를 버려두고 환경이 좋은 쪽으로 몰려오는 이 노매디 현상, 정주민이 아닌 유동하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여기 역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요건 처음부터 이렇게 멋지게 어떤 여건이 되어 있을 걸로 보여주고 이런 데는 아마 내도 살고 싶고 뭐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생각했지만 여기 역시도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그냥 땅이었고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그냥 꿈을 그린 겁니다. 꿈을 그렸는데 그 꿈이 지금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2018년도에요. 실제 그림처럼 저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집값도 얼마였냐면 보니까 한 5억? 좀 괜찮은 게 한 10억 정도. 서울 집값, 서울 거 팔면 저기 거 살 수 있어요. 웬만한 아파트 사면 저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저기 저 땅에 10억을 하면은 다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그리모드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글리모드. 지금 깜짝 요 자리가 아까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집 한 채 값이 10억이에요. 우리도 여기 바닷가 나가면 땅 많잖아요. 사실래요? 지금 가도 10,000원 안 할 거예요. 그 땅이 아까 같이 그렇게 바뀌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땅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그림을 그렸다 했잖아요. 이따 그림 그린 사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아, 이렇게 그리면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그림일 뿐이죠. 현실로 바꿔야겠죠. 네,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해안이 분명히 가치가 창출했잖아요. 남은 그 다음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긁어파고 세우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 국내 사례는 없어요.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1960년도에 아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그 보여줬던 사진이 1500년도에 그냥 필드였고 그림을 그리는 건 1960년대. 그러니까 10년 뒤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시켰냐? 1970년도 두 번째 1990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보면 이 전체를 형상한 완벽한 그림이 나온 건 60년도에 그림을 그려서 30년 뒤에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뭐 어떤 엄청난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남아에서 바로 그걸 따라합니다. 여기가 싱가포르이고 싱가포르에서 여기에 이렇게 매립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이 요거고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그림 요거 지금 마리나 샌즈베이 그 안에 지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지하 안에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공간과 쇼핑몰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서의 바닷가의 풍경은 바다만 팔아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멋진 바다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과 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바닷가 지하에 이런 컨셉과 물을 끓여들어서 사람들이 물과 함께 그런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바다는 제가 요건 이름 붙여놓은 건데요. 많은 폭우들이 있고요. 조수차가 심하죠. 그런데 배들이 그래서 정박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배들이 다 서 있네요. 예.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오천 누딜 300이라고 해서 지금 바닷가에 많은 뭘 해보겠다고 정책들을 내놓고 300개의 마을을 이제 찝었어요. 올해 마무리로 70개인가 50개 마지막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올해 중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바다에는 해안가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인지 한번 많이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 사례로 제가 영국을 또 다녀왔어요.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저 책에 제가 이 사례를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오너인데 만나서 자기들 그 사례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리 배가 다니고 여기가 수시로 요 뻘로 막혀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요트가 550척이에요. 영국에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가 났고 뻘이 되어 있는 이곳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 상황이 돼요. 제가 그 현장을 갔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뻘밭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판으로 했어요. 저 뒤에 또 우리 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와 계시네요. 저랑 같이 갔어요. 왜? 갯벌 옆에다가 저런 550척의 마리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한 영국은 어떻게 해안을 개발했을까? 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 안에서도 마리나 학자들 해안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 밑에 킬이 달린 배가 요 사이로 하고 요게 그 밑에 있는 뻘을 수시로 펌핑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배관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요 배는 다른 배가 밀어주면서 수시로 그 안에 항내에 그걸 상설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여건이 되어 있었겠지 생각하는데 여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보시면 그냥 똑같은 뻘밭이었어요.
여기 있는 뻘을 파서 여기 뚝을 만들고요. 여기도 지금 반만 이 정도만 파가지고 이 정도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요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쪽을 확장한 거죠. 그리고 홈피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수차가 얼마냐고요? 보통 4m에서 5m 정도 납니다. 저수표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해안의 대부분이 3m에서 4m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 요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수심이 다 이렇게 여기만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 뒤에까지. 여기도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해안을 가치를 부여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상행 선수도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이미 졌었잖아요. 어떻게 다시 탑이 될 수 있는가를 정신 놓지 않고 막판에 뒤집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안에 지금 어촌 누딜 300이라고 해서 많은 국가 자금을 밀어넣어서 300군데 어촌에다 돈을 투자해 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냥 있는 돈이니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볼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배 역시 킬이 하나 있는데 양쪽 이걸 폴트를 세워서 배를 관리를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 어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 다 빠질 건데 여기는 물이 빠졌죠? 여기는 물이 안 빠졌어요. 여기에다 뭘 했냐? 도쿠시설 했어요. 물이 빠지지 않게. 물이 들면 다시 통항을 하고 도쿠에는 항상 물이 차 있고 요트들이 이렇게 정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움집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는 전부 논밭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다 빠져버렸을 때를 한쪽은 일부 빠졌지만 여기 도쿠 하나에서 마을에 요만큼, 원래는 이렇게 차단됐겠죠. 그런데 요만큼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건 호수 안에 있는 건데요. 호수 안에 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은 움집을 못하죠. 여기에 부채형으로 이렇게 해서 워터프론트 하우스식으로 여기 역시 좁은 공간 안에 많은 해안을 창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배를 약간 변형시키면 기존에 있는 저수차 포구 역시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요거 그림은 아까 저도 요 그림을 보고 우리 아들을 요트를 시켰는데 여기 포연봉 씨라고 저기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15살짜리 아들과 17살짜리 조카 3명이서 이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지금 동경만에 이 배가 빠졌는데 2013년 12월 11일 날 빠졌어요. 배는 수장되고 이제 한국으로 일본 해경을 통해서 구출돼서 왔는데 지금도 이제 그 꿈을 꾸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요트와 바다의 히스토리를 안고 꿈을 계속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고 지금 부동산에 많은 눈을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바닷가에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 개발에 좀 관심 있는 분들과 의기투합한다고 하면 어촌 누딜 300에 부여되는 국가 자금에 또 하나의 기치를 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고 3,000개 가까운 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해양의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한반도의 자산을 높일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자리가 결국은 경기보트쇼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